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듣는 사람의 가슴과 머릿속으로 들어가 마법을 일으키라는 책 말의 힘입니다. 작가는 노만 브라운이 되겠습니다. 10번째 이야기는 자신감이 생기도록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천부적인 소질보다는 연습을 통해 유능해진다고 데마크리토스는 말했습니다. 이제 착륙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루즈벨트 대통령이 유럽에서 귀국할 때 비행기에는 많은 공적을 세운 군인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착하는 대로 훈장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바로 옆에는 87번이나 낙하산으로 적지에 침투한 미군 최고의 공수대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부터 그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비행을 하는 동안 아주 자연스럽게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착륙하기 시작하자 루즈벨트는 그가 안절부절 못하고 걱정스럽게 창밖을 내다보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나? 대통령도 약간 불안해져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한 번도 이런 것을 타고 착륙한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유자재로 지금까지 배운 것을 모두 실행하고 있다면 이미 아주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목적과 의도를 정했고 적당한 구조 속에 충실한 내용을 채워 넣습니다. 청중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능력 있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청중과 유대를 맺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또 확신을 심어주는 논거와 수사적 표현, 체면 화법 등 듣는 사람을 매혹하는 여러가지 표현법도 세련되게 다듬어 놓았습니다. 이제 이론은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이 험난한 길이 될지 화려한 변화가 될지는 지금부터 결정됩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 전에 어떤 연습을 해야 하는지, 무대에 오르는 긴장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함께 배워봅시다. 첫 번째 이야기, 자료를 준비하는 요령입니다. 듣는 사람을 위한 자료. 듣는 사람에게 줄 자료는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세부적인 설명이 가능한 많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모든 기회를 활용합니다. 자료를 사전에 검증합니다. 가능하면 그 주제에 관한 청중의 수준만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시험해 봅니다.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냈는가요? 어떤 기법이 잘못될 경우를 생각해서 가능하다면 모든 것을 이중으로 갖춰 놓습니다. 여의치 않는 경우는 기법 없이도 해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말하는 자신을 위한 자료입니다.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하게 하십시오. 말을 잘못하는 사람은 노트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노트가 버팀목과 안전책이 돼 주리라 기대합니다. 경험이 부족하다면 이런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든 환영입니다. 그런데 준비한 노트가 실제로 도움이 되려면 쓸 때 몇 가지의 신경을 써야 합니다. 노트에 써보면 스스로 확신을 얻게 되고 말하는 내용을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 어떤 청중이 잠시 당황하게 만들 때도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준비한 원고를 따라 읽거나 궁지를 벗어나려고 노트를 뒤적이며 맞는 것을 찾거나 계속 슬라이드 필름을 정리한다면 전혀 침착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원고나 자료는 드러나지 않게 도와주는 보조 자료로 생각하십시오.
메모나 생각을 정리한 노트는 청중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메모를 작성한다면 한번 슬쩍 살펴보아도 핵심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하면 됩니다. 문장으로 작성하지 마십시오. 말을 하면서 문장을 읽을 여유는 없습니다. 주제, 진술 내용, 논거를 표제어로 준비하고 메모에도 이 표제어를 써 놓습니다. 말을 하면서 표제어만 슬쩍 봐도 곧 거기에 관한 모든 생각이 다시 떠오릅니다. 말보다는 그림이나 기호가 생각과 표현을 연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효율적인 것이 무엇인지 찾아냅니다. 자신이 가장 확신할 수 있고 가장 쉽게 전체를 살필 수 있는 표현 형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잠깐 살펴보더라도 순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제어를 위에서 아래로 적어 내려갑니다. 혹은 마인드맵처럼 종이 한가운데 핵심적인 메시지를 써놓고 거기서 큰 가지와 작은 가지를 통해 하이 구조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마음에 드는지 시험해 보면 됩니다. 색을 통해 내용을 구분합니다. 내용, 논거, 사례를 다른 색으로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비교적 오래 걸리는 강연이나 세미나에서는 각각의 테마를 다루는 시간도 적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상으로 전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간에 맞게 진행하고 있는지, 시간이 모자라는지 알게 되어 그에 맞추어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 연결된 발표는 한 가지에 기록해야 합니다. 한 페이지에 나타낼 수 없을 경우 단원에 따라 페이지를 구분합니다. 그렇게 하면 잠시 쉬는 틈을 이용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강연을 하면서 때로 노트나 메모를 한 번씩 들여다보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확신을 높여주고 전체적인 통찰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말의 마법사들도 메모를 이용합니다. 이는 사전에 준비를 충분히 했으며 발표자가 스스로를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청중은 이를 당연하게 여기며 공감을 보입니다. 그 외에도 메모를 하며 전체의 구도를 알게 되면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때로 청중이 하는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테마에서 벗어나 계획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방향을 계속 유지해야 할지 원래의 코스로 되돌아갈지 결정해야 하는데 사전에 전체 구도를 세워놓으면 이런 변수의 영향을 아주 쉽고 빨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청중의 기대에 맞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력을 훈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놀드의 비결. 아놀드 슈와츠네거는 오스트리아 출신 배우로 터미네이터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의 한 칵테일 파티에서 어떤 여피족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이두박근을 가지게 되었나요? 슈와츠네거 씨. 저도 그런 멋진 근육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비결을 좀 알려주시지요. 아놀드는 물었습니다. 정말 알고 싶으신가요? 네, 꼭 알고 싶습니다. 좋아요. 그럼 알려드리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그는 자신을 칭찬해 주는 젊은이에게 몸을 약간 숙이고 말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매일 팔에 아주 강한 힘을 주면서 대단히 자주 움직여줍니다. 그것이 내 비결입니다. 연습을 통해서만 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완전히 들어맞습니다. 연습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연습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도 연습을 해야 합니다. 수많은 실제 상황을 무대 뒤에서 미리 생각하고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기억력 훈련. 전체적인 틀을 유지하십시오. 말할 내용을 시처럼 암기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생동감과 융통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특히 듣는 사람을 참여시키려면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전체의 구도는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청중이 주제에서 벗어나더라도 경직되어 있다는 인상은 주지 마십시오. 말하자면 전체의 구도를 유지하되 그 구도 내에서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진술 내용과 그와 관련된 논거가 어떤 것인지 대략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기서 두 가지 간단한 기억수를 소개합니다. 장소를 이용한 기억술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미 시각을 이용한 기억수를 알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방법은 장소를 이용한 기억술인데 이는 그리스 시인 시모니데스 폰케오스 기원전 556년에서 468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모니데스는 여러 시간 동안 온거 없이 강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시모니데스는 어느 날 어떤 모임에서 주체자를 칭송하는 시를 한 수 읊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주체자뿐만 아니라 손님으로 온 카스트로 신과 폴룩스 신을 칭송하는 구절도 끼워 넣었습니다. 그는 시를 읊으며 어떤 사람에 대한 구절이 나면 해당 사람이 앉은 식탁 뒤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임 장소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주인은 약속한 보수의 절반만 주며 나머지 절반은 카스토로 신과 폴룩스 신에게 받아내라고 했습니다. 그 직후 시모니데스는 카스토르와 폴룩스에게서 건물 앞으로 나와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건물 밖에 나와 있는 동안 건물은 무너져 내렸고 집안에 남아있던 모든 이들이 그 아래에서 파묻혔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파내자 친척들은 누가 자기 식구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니데스는 자신이 서 있던 장소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시모니데스는 이런 경험을 통해 연설을 준비할 때 전달 내용에 장소를 배정하면 기억하기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 기술을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잘 아는 장소, 그것도 연결된 장소. 예를 들면 고향의 거리들, 어떤 거리에 있는 건물들, 자신의 집에 있는 공간들, 집에서 일터로 가는 길, 머리에서 발끝까지 신체의 부분 등 하나로 연결된 장소를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순서를 정하십시오. 미술관에 서 있는 조각들이나 그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를 쉽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후 준비된 원고를 손에 들고서 이 장소들의 원고의 각 부분을 배정합니다. 그리고 이 장소를 감각적인 상상과 연결합니다. 감각적인 상상은 그 원고의 각 부분을 보고 즉각 떠오르는 것으로 합니다. 보이는 것, 인상적인 색깔, 3차원성, 크기, 들리는 것, 소음인가 아니면 목소리인가, 느끼는 것, 그 감각과 연결된 느낌을 말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나서 머릿속에서 장소를 이동하면서 그 장소와 연결한 감각적인 상상을 불러옵니다. 이로써 순서가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징을 이용한 기억술입니다. 비슷한 방법이면서 전체적인 구도에 잘 맞는 방법이 상징을 이용한 기억술입니다. 첫 번째, 먼저 각각의 논제에 해당하는 진술을 기억해 둡니다. 두 번째, 각 진술에 해당되는 사실 논거와 감정 논거를 기억해 둡니다. 세 번째, 각 진술에 해당되는 상징을 하나씩 찾아냅니다. 듣는 사람과 약속 날짜를 정하는 것이라면 달력이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팀 내 협력이라는 항목이라면 맞물려 있는 고리가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에 즉각 떠오르는 것이 제일 적합한 것입니다. 눈을 감고 상징 하나하나를 그림으로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 다음 단계는 이 그림을 머릿속에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수한 계획한 순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서 다른 테마로 넘어가도록 유혹한다면 잠깐 동안 내면의 그림을 살펴보고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순서를 다시 정할 것인가 결정하면 됩니다. 5번째, 만약 전체 구도를 변경한다면 머릿속 그림의 순서를 다시 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종이나 연필을 사용할 필요도 없이 언제나 전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작과 끝 연습하기. 시작과 끝은 전체 효과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은 집중적으로 연습해야 됩니다. 시작은 듣는 사람의 주의력과 관심을 끄는 전제 조건이 되고, 끝은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처음 5분과 마지막 5분을 연습해 보십시오. 적절한 말을 찾고 체면 화법의 전략과 수사적 표현법으로 꾸민 다음 시작하십시오. 처음 5분을 연습하면 자신감을 얻고 긴장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어려운 조건 하에서의 연습. 이상적인 조건이란 찾기 힘듭니다. 때로는 발표 장소의 음향기기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바로 옆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거리에서 다니는 차 소리 때문에 소음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또 청중이 실내를 들 때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 당신과 청중의 집중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주의력이 분산되는 환경에서도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훈련을 해봅시다. 첫 번째, 원고를 준비해 두었다면 텔레비전을 켜서 볼륨을 높여놓고 그 옆에서 연습을 해봅니다. 음향의 변동이 심한 프로그램을 택하면 어려운 환경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음이 시끄러우면 한 번쯤 말을 중단하고 있어 봅니다. 그 다음 메모를 이용해 어려움 없이 다음 이야기의 실마리를 끄집어내는 훈련을 합니다. 세 번째, 소음이 아무리 높더라도 맑고 분명하게 발음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부분이 잘 되면 그때 사람들 앞에 서기 바랍니다. 혀를 단련하기, 입속의 보디빌딩. 발음이 능숙해지는데 관심을 쏟을 필요도 있습니다. 아무리 흥미로운 내용이라도 말하는 사람이 입을 제대로 벌리지 않아서 단조로운 톤으로 흘러나온다면 듣는 사람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을 불분명하게 하면 청중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강연에서 벗어나 다른 재미있는 생각에 몰두합니다. 때문에 목소리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첫 번째, 혀를 통제하기. 혀를 약간 내밀어서 이빨로 혀끝을 살짝 누릅니다. 그리고 크고 분명하게 50cm까지 셉니다. 이때 혀끝이 이빨 사이에 빠져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알아듣게 말하려면 입속과 주변 근육을 평소보다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입속에서 숫자를 셀 때마다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느껴보십시오. 두 번째, 손마디 깨물기. 한쪽 손의 검지와 중지를 선서를 하듯이 V자로 치켜 올립니다. 그 다음 두 손가락을 가볍게 구부린 후 나란히 있는 손가락 마디를 이빨 사이에 넣고 가볍게 깨뭅니다. 그 상태로 크고 알아들 수 있게 51에서 80까지 셉니다. 이렇게 하면 앞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다른 근육을 단련시키게 됩니다. 세 번째, 자유롭게. 이제 입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몇 마디 말을 해봅니다. 차이가 느껴지는가요? 훨씬 분명하고 또렷하게 발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가능하면 자주 하고 발표나 연습을 하기 직전에는 항상 해야 합니다. 발음이 또렷하면 전문적으로 훈련받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다음은 녹음해서 듣기입니다. 말하는 요령과 말의 선택.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마다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말하는 것을 테이프에 녹음해 두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직접 들어보십시오.
녹음기를 틀기 전에 먼저 청중으로 변신하십시오. 두 귀로 잘 듣고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잘 알아들을 수 있었는가? 아니면 논중에 결함이 있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가? 말하는 사람이 사례를 충분히 제시하고 실무와 연결시켰는가? 말의 선택과 문장의 구성이 생동감 있고 체면 화법과 여러 가지 표현법을 섞어서 쓰고 있는가? 말을 멈출 때 라는 말을 하는가?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분명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 발음하는가? 단조로웠는가? 표현의 선율과 리듬이 있었는가?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생각하십시오. 부정적인 대답이 나와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기회니까 좋은 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경험으로 확인하며 다음에는 무엇에 신경을 집중해야 할지 알았을 것입니다. 진실의 거울. 몸짓과 얼굴 표정을 사용하는데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강연이나 발표를 녹화할 수 있다면 녹화를 한 후 자신의 신체 언어와 동작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동작이 전체적인 틀이 너무 얌전하거나 너무 과격하지 않은가? 혹은 균형 있고 침착한가? 팔이 몸에 붙어 있는가? 아니면 공간을 휘젓고 있는가? 몸과 입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가? 얼굴 표정이 말한 내용과 일치하는가? 그리고 생동감이 있는가? 당신의 얼굴이 감정을 드러내는가? 한 곳에 꼼짝 않고 서 있는가? 아니면 말하는 위치를 계획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비록 우리가 영화계 스타는 아니지만은 몸짓과 얼굴 표정을 연습합시다. 가능한 큼지막하고 바닥까지 내려오는 거울 앞에 서서 말하는 동안 자신의 몸과 얼굴이 어떤지 관찰합니다. 발표의 전과 끝부분을 택해 관찰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음에 들 때까지 의식적으로 과장하고 변화를 주면서 스스로가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보십시오. 거울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사람들 앞에서 느끼는 긴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적이 많으면 명예도 커집니다. 고대 로마에서 어떤 남자가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동물과 말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원형 경기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높이 솟아있는 관중석에서 외침소리가 들려왔고 발 아래로는 더운 먼지가 불어왔습니다. 관중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구경거리를 기다렸습니다. 곧 사람을 잡아먹는 무서운 사자가 그에게 달려들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갈기털을 나부끼며 큰 소리로 울부짖는 사자가 경기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사자는 쥐를 둘러보고 이 불쌍한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사자는 이빨을 드러내며 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공포에 질려 달아난 대신 사자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관중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자 곁에 바짝 다가가 귀에 대고 어떤 말을 속삭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자는 공포에 질려 경기장 밖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황제는 이 광경을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그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황제는 사자를 달아나게 만들었던 그 속삭임이 어떤 말이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 녀석에게 저를 당장 잡아보고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식사를 마친 후 반드시 연설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중의 비밀. 말하는 기술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청중이란 실패하는 것을 보려고 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실수가 나오길 기다리며 마침내 실수가 벌어지면 은근히 고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테스트를 해봅시다. 당신의 강연을 듣게 되었던 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발적으로 참석했든 아니든 입장료를 냈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청중석에 앉아있게 되면은 다만 몇 분, 몇 시간 혹은 어쩌면 며칠 동안 여기서 저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저기 앞에 말할 사람이 서 있습니다. 당신은 그에게서 무엇을 바랍니까? 그가 진땀을 흘리고 말을 더듬으면서 겨우 이끌어 나가기를 바랍니까? 그의 강연에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따분하고 재미없고 괴롭기를 기대합니까? 분명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는가요? 듣는 사람은 발표나 강연이 유익하기를 바랍니다. 성공적이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무대에 오르는 첫 순간에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많은 것이 쉬워지고 청중과도 쉽게 친해집니다. 함정에 빠졌다면 메타 커뮤니케이션을 하십시오. 아는 건 나쁠 것 없지. 듣는 사람의 반응이 떨떠름하다면 한 가지만 분명히 하십시오. 당신은 당신과 관련된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대부분 테마나 행사의 주변 여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논거나 표현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청중이 주제와 일체되지 않는 이런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다면 확신과 침착성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타 커뮤니케이션.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메타는 넘어서는 것이란 뜻이며 메타 커뮤니케이션은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 강연 중에 타임아웃을 선언합니다. 강연을 중단하고 잠시 강연장의 현 상황에 관해 말하고 싶다고 밝힙니다. 두 번째, 청중에게 불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말을 하며 비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비난을 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두 가지 방법은 첫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감각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둘째,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만 금방 당신 자신의 판단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청중이 부담스러운 내막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네 번째, 그러나 문제점이 무엇인지 들어보고자 하는 당신의 각오와 선의를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는 침묵하십시오. 예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컨설턴트인 테리는 어떤 회사로부터 배송부 직원들이 서로 협력해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테리는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먼저 현재 직원들의 상황을 분석하고 그 다음 개선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첫 마디도 꺼내기 전에 노골적인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직원들은 아주 냉담한 표정으로 몇 명씩 흩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리에게 가끔 불쾌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이런 참가자들의 태도는 테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왜 협력해서 일해야 하는지 확신이 안 가는 상황에서 이를 강요하는 회사 경영진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거부감을 모른 척하고 계속 워크숍을 진행해 직원들을 제어하려고 한다면 분명 실패할 것입니다. 테리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즉, 진행을 중단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느낀 바로는 협동 작업이 여러분 전체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터놓고 의견을 교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제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워크숍의 틀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최대한 빨리 저희 발언을 끝내고
여기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관심사를 들어줄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께서 이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을 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오랜 침묵이 흐른다. 서로 눈길을 주고받더니 앉은 자세가 변한다. 약간의 수근거림이 있은 후 누군가가 말한다. 당신이 옳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우리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테리는 비난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터놓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참가자들도 서서히 그 문제에 열린 태도를 보이고 테리의 진행으로 건설적인 토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을 계기로 직원들은 드디어 부서 내에 소그룹을 만드는 것이 왜 필요한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처음으로 인간적인 친밀감과 이해심이 싹텄습니다. 원래 계획된 워크숍은 며칠 후에 진행되었고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개인들의 문제. 듣는 사람 중 누군가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에게 다음 기회에 단둘이 잠깐 대화를 나누고자 요청합니다. 그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터놓고 의견을 나누다 보면 저항감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준비. 후퇴. 말해야 할 목표와 내용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일단 잊어버리십시오. 준비를 충분히 했다면 첫 번째 말 한마디와 함께 모든 내용이 되살아납니다. 이제는 노트를 그냥 쭉 훑어봅니다. 내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서기 전에 나머지 신체 부분도 정상적인 컨디션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말의 마법사들이 단상에 있어서 위력, 침착성, 자신감을 발산하는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 전에 그에 맞는 준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정적에서 기가 생긴다. 서기 100년경 위대한 요가 수행자 파탄잘리는 요가수트라는 책에서 기가 흩어지고 모이는 형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명상은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사용해 4인조 조정 경기 두 팀을 전세계 우승자로 만들었으며 수백 명의 트레이너들의 전문가가 되도록 해주었습니다. 파탄잘리의 7단계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면으로 들어가기. 접촉을 끊고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을 찾아갑니다. 그곳에 자리를 잡고 눈을 감습니다. 의식을 아주 집중하여 주위로부터 떨어져 나옵니다. 두 번째, 몸을 자세히 관찰하고 편안하게 만듭니다. 몸의 주의를 집중합니다. 가볍게 웃습니다. 몸의 어느 부분이 긴장되어 있는지, 어느 부분이 이완되어 있는지 잘 살핍니다. 긴장된 신체 부위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모든 신체 부위를 자세히 살피면서 똑같이 합니다. 세 번째, 호흡을 살피기. 이제 호흡에 신경을 씁니다. 어떤 부위로 호흡을 하는가? 몸통인가? 배인가? 복식 호흡을 바꾸고 깊고 느리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쉰다. 숨을 들이마실 때 3까지 세고 내대서 잠시 멈추고 내쉴 때 5부터 9까지 세시기 바랍니다. 열에서 잠시 멈추고 하나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숨쉬기를 계속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세는 것을 그만두어도 좋습니다. 네 번째, 생각을 살피기. 이제 조급한 생각이 아직 얼마나 남아있는지 헤아려봅니다. 자신의 생각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이 말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단순히 살피기만 하라는 뜻입니다. 생각을 털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알아보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이 생각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가도 관찰하십시오. 너무 지나쳐서 마침내 평온해질 때까지 계속합니다. 5번째, 평온함. 다음 육체적으로 긴장을 풀고 깊고 고르게 숨쉬면서 앉아 있습니다. 생각이 언제 다시 시작되더라도 제지하지 말고 다시 잠잠해질 때까지 잘 살피고 또 생각을 잘 살피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까지 전혀 명상을 하지 않았다면 너무 욕심내지 마십시오. 이런 안식의 시간을 일순간이라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주의를 외부에 집중하십시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고요함에서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당신의 감각을 앞에 떨어져 있는 곳에 집중합니다. 그것을 살펴보고 소리를 들어보고 느껴보고 냄새 맡고 맛을 보십시오. 7번째, 주의력을 360도로 확대합니다. 모든 감각을 그 한 지점에 모았다면 이제는 감각을 그 지점에서 시작해 부채를 펼치듯 계속 펼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다음에는 점차 많이, 마침내 시야 전체를 가득 채우고 이를 넘어설 때까지 합니다. 주의력의 불체가 360도를 다 돌 때까지 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내면의 능력과 친해지고 동시에 주변 여건과도 친해집니다. 그래야 마침내 말하는 사람에게 이상적인 상태가 됩니다. 워밍업. 외모로 휙 던져버리십시오. 큰 거울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자신을 잘 관찰하고 옷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머리나 신발 등 다른 외적 모습이 원하는 것과 똑같이 되어 있는지 살핍니다. 그리고 너무 외면의 아름다움에만 신경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해봅니다. 이상한 표정, 웃습니다. 아주 미미한 거의 알아볼 수 없는 미소가 아니라 입이 찢어질 만큼 크게 웃습니다. 어떤 공간에서 혼자 거울 앞에 서서 웃기 시작하면 금방 계속 웃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얼굴을 찡그려 봅니다. 얼굴 근육을 마음대로 움직여 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불필요한 근엄한 표정은 모두 사라집니다. 근엄한 표정이 청중에게 그리 나쁘지 않게 보이는 것은 말한 사람을 갑갑하게 만들고 분위기를 딱딱하게 만듭니다. 활달한 몸짓. 이제 팔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시간입니다. 세상을 껴안듯이 팔을 벌려봅니다. 팔을 하늘로 쭉 펼친 상태에서 저 위에 모든 구름을 삼켜 버릴 듯한 몸짓을 해봅니다. 팔 앞으로 쭉 뻗고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표정을 지어봅니다. 여러 가지 몸짓을 해보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해둡니다. 슈퍼맨 걸음걸이.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해본 후에는 자신이 망토를 거친 슈퍼맨이라고 상상합니다. 망토가 바람에 휘날리도록 당당하게 걸어봅니다. 당신이 걸친 망토에서 슈퍼맨과 같은 분위기가 발산되는 것을 느껴봅니다. 청중의 영혼.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청중을 향해 다가가는 것입니다. 말의 마법사들은 청중을 만나기 전에 이미 접촉을 맺습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은 이성적으로 호소하지 않고 자신의 상상 속에서 청중의 무의식과 대화를 나눕니다. 청중의 무의식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마음의 밑바닥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그리고 믿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미 무대에 올라가 있고 앞에는 청중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들
모두가 무의식을 통해 대신 참석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두 번째, 이제 생각 속에서 체면화법의 기본 요소를 이용해 청중의 무의식을 향해 말을 겁니다. 세 번째, 말을 계속하면서 그 테마가 참가자들에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주면 됩니다. 10번째 이야기, 자신감이 생기도록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